엄마, 창백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내 갈비뼈를 부수던 그 순간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뒤엉켜 내 몸을 날려버리던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됐다. 응급실 의사는 단호했다. 신장이 파열됐고 한쪽 신장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거라고. 칠순에 이른 내가 겨우 찾은 독립 70억짜리 도자기로 얻은 자유가 교통사고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를 지하방에 가둔 아들이 여기 있는 걸까?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아들의 충혈된 눈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보였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시 정각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시간을 아는 겁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이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발가락으로 슬리퍼를 더듬으며 찾았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놓아둔 물컵이 그대로 있더군요. 매일 아침 새 물로 바꿔드리는 게 2년째 이어온 일과였습니다. 부엌에서 정수기 물을 받아오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도 추워요. 당신은 추운 날씨 싫어했는데. 물을 갈아들이고 나서 낡은 교무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서관 봉사 때 필요한 수건과 장갑, 그리고 오래된 필통이 들어 있었죠. 필통을 열어보니 분필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그 냄새만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문을 나서니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니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이른 아침인데도 시장 골목엔 벌써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단골 떡집 사장님이 가게 앞을 쓸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도서관 봉사가요. 사장님은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네요. 에이,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그나저나 혼자 다니시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쓰여요. 사장님의 눈빛에 연민이 어렸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노인정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었죠. 어르신, 무엇을 찾으세요? 아이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아까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할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함께 주변을 살피다가 벤치 틈새에 떨어진 열쇠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네요. 벤치 사이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못 봤네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더라고요. 도서관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열람실 창문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어요.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죠. 저도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저도 혼자 남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안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을 씻는 소리, 냄비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죠.
혼자 먹는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큰 건 말 걸 사람이 없는 이 적막이라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식장 위에 놓인 푸른빛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생전에 유난히 아끼던 물건이었죠. 먼지를 닦으려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창가의 빛을 받자 유약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언젠가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남편이 농담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오늘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도자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일기를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게 일과였죠.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떡집 사장님이 안부를 물어주신 것. 두 번째, 할머니의 열쇠를 찾아드린 것. 세 번째, 도서관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해 준 것. 네 번째 줄에 펜을 대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네 번째는 비워두었어요. 그 빈줄이 제 마음속 그리움의 자리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남편이 있던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졌죠. 베개를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당신 없는 삶이 어색해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제 외로움을 아는 듯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6시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겠죠. 혼자 남은 교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말입니다. 경로당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돌을 놓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바둑을 두는 사이였습니다. 미정이는 은퇴한 간호사였고 저보다 2살 많았죠.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순애야, 내가 어제 아들한테 전화 받았는데 말이야. 미정이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 돈 좀 빌려달래.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벌써 3번째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을 놨습니다. 제 아들 도연이도 비슷했으니까요. 지난달에도 전세 재계약한다며 거금을 보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번엔 거절했어. 더는 못 주겠다고.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둑판을 내려다보던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순애야, 자식은 노후가 아니야. 내 삶은 내가 붙잡아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미정이가 제 손을 덮으며 말했죠.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10년? 20년? 그 시간마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끝낼 거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장기에서 이긴 모양이었어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미정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여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었으니까요. 경로당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도시는 계속 변하고 있었죠.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옆 건물에 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 실버 아르바이트 모집, 주 3일 근무, 경험자 우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가 이제 와서 시급을 받으며 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 3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퇴직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하나씩 내역을 확인하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에게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전세 재계약, 차 수리비, 아이 학원비. 명목은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보니 매달 15일에 150만 원이 아들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언제 설정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연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였겠죠. 그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통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힘든가 보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애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섰어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험 서류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죠. 그 중에서 도자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자비색 도자기, 15세기 추정, 보관 시 습도 유의, 절대 직사광선 피할 것, 전문가 감정 필요. 그 아래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순애가 혼자 되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것. 믿을 만한 감정사 찾아볼 것.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둔 건가요? 농담처럼 하던 말 뒤에 진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수첩을 덮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푸른빛 도자기가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살펴봤습니다. 굿부분에 미세한 금이 있었고 유약은 깊고 맑았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는 몰랐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특집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쪽방에서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였죠. 남의 일 같지 않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정이 말을 되새겼어요. 자식은 노후가 아니야. 내 삶은 내가 붙잡아야 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난 아직도 내가 엄만지 나인지 헷갈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애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아야 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간 것뿐이었죠.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터라 황급히 일어나 전화기를 찾았어요.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 자고 있었어? 도연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아, 미안. 근데 중요한 얘기라서. 엄마 칠순 잔치 말인데. 칠순이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얘기를 꺼내는 게 의외였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귀를 기울였죠. 이번엔 우리가 다 해. 트렌디하게 브런치로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 브런치? 그게 뭐니? 아침 겸 점심이야. 요즘 유행이거든. 오전 10시에 시작할 거야. 오전 10시라니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친척들은 대부분 시골에 계신데 그 시간에 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친척들은 다 연락했니? 큰아버지도 오시고? 아, 그건 우리끼리만 하기로 했어. 가족만. 조촐하게. 가족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칠순 잔치를 가족끼리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도연이 다음 말에 더 놀랐습니다. 엄마, 신분증은 꼭 가져와. 호텔이라 확인한대. 신분증? 밥 먹는데 왜 신분증을 확인해? 요즘은 다 그래. 아무튼 잊지 마. 전화를 끊고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브런치 10시, 가족만 신분증. 하나하나가 평소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죠. 어머님, 한복 사진 보내드려요. 이색이 화면에 잘 받아요. 사진을 열어보니 연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화면에 잘 받는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무슨 화면을 말하는 걸까? 사진이라도 찍는 건가 싶었죠. 메시지에 답을 보내려다 말았습니다. 뭔가 물어보면 더 이상한 요구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알겠다고만 답했어요. 살림 창고에 가서 한복을 찾았습니다. 작년 설에 입었던 연보라색 한복이 있었죠. 옷걸이에서 내리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상자 몇 개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깜빡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한복을 들고 나왔어요. 칠순 잔치 2주일 전 미용실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파마도 하고 염색도 했죠.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옆자리 손님도 관심을 보였어요. 칠순 잔치를 한대요. 아들이 준비해 준다고. 어머, 좋으시겠네요. 효자 두셨네. 옆 손님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손님은 가족들과 제주도로 칠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은 유럽 크루즈를 간다고 했고요. 브런치 파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칠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나름 단정해 보였죠. 가방에 신분증을 넣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9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니 잠시 후에 온다고만 했죠. 결국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도연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좀 주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호텔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한데 시간이 걸린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아서 모른 척하기로 했죠. 차 안에서 아들 부부는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예약 확인됐습니다. 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걱정 마세요. 다 맞춰놨으니까. 통화 내용이 식당 예약치고는 이상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브런치라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식당이 호텔이 아니라 평범한 음식점이었다는 겁니다.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했잖아. 아, 거기가 예약이 취소돼서 여기도 괜찮아요. 도연이 답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손님은 없고 우리만 있었어요. 분위기가 썰렁했죠. 음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과도하게 친절했어요. 물도 자꾸 따라주고 음식도 계속 권했죠. 평소와 너무 달라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엄마, 더 드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도연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서연이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요. 식사가 끝날 무렵 둘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내 칠순 잔치구나.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조용한 식사 한 끼.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던 탓인지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서연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죠. 어머님, 피곤하시면 편하게 주무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게 요람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차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우리 동네가 아니었어요. 낯선 골목, 낡은 건물들이 보였죠. 깜짝 이벤트구나 싶어서 모른 채 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다 왔어. 내려. 도연이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내리자마자 눅눅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더 아래로요.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엔 물기가 배어 있었죠. 양쪽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는데 각 문마다 택배 스티커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제일 끝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 낯익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제 식탁, 제 소파, 남편 사진이 든 액자,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제가 누웠던 침대까지요.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형편이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도연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서연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전세 보증금 6억 맞춰놨어요. 걱정 마세요. 6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6억짜리 집이 아니었어요. 지하 2층, 창문도 없는 구멍 같은 곳이었죠. 잠깐, 너희 좀 기다려봐. 설명을 해봐. 제가 다가가려 하자 도연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요. 엄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오늘은 좀 쉬어. 얘들아, 이건 이벤트가 아니지? 대답 대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기계음이 멀어져 갔죠.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혼자 남겨진 지하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엔 누수 자국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변기 뚜껑이 깨져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콸콸 쏟아졌죠. 부엌은 더 심각했어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자 바퀴벌레 한 마리가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냉장고는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렸죠.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몸이 깊이 빠져들었어요. 천장을 보니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죠. 밤이 되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무서운 공간이 되었어요.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음들,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는 물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모든 게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죽였죠. 습기 찬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자 바퀴벌레 서너 마리가 재빨리 구멍으로 숨었어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를 내면 누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액자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여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똑똑똑. 마치 시계 초침 소리 같았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도연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러 갈게. 금방이 언제일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메시지를 지우고 핸드폰을 던져놨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새벽인지 아침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형광등의 차가운 빛만이 시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앉아 주변을 다시 봤어요. 제 삶의 흔적들이 이 좁고 축축한 공간에 억지로 구겨 넣어진 모습이었습니다. 70년 인생이 지하 2층 구석방에 갇힌 셈이었죠. 이튿날 아침 햇빛 대신 형광등 빛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일어나 앉아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 나섰어요. 지하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죠. 얼마나 오래 지하에 있었는지 마치 동굴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 2층에 있는 집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계약했다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그 집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이네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6억이 아니라 1억이라니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6억이 아니고 1억이요? 확실해요? 네,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1억, 월세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자 란에는 도연이 이름이 있었죠.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칠순 준비를 하며 들떠 있을 때 아들은 이미 이 집을 계약했던 겁니다. 부동산을 나와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했어요. 기계 앞에 서서 통장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지난 1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전세 재계약금이라며 보낸 5천만 원, 차 수리비 800만 원, 사업자금 3천만 원,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 자동이체까지 합치니 1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은 석 달 전에 보낸 5천만 원이었어요. 도연이가 전세 재계약이 급하다며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죠. 엄마, 재계약 안 하면 쫓겨나요.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거리에 나앉을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은 전세 재계약이 아니라 무엇에 쓰인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부동산에서 확인했어. 보증금 1억이더라. 6억은 뭐니?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해라니요. 계약서에 명백히 적힌 숫자가 오해일 리 없었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도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누구 찾으세요? 여기 김도연 씨 집 아닌가요? 김도연이요? 저희가 이사 온 지 보름 됐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름 전이면 제 칠순 잔치 직전이었어요. 아들은 이미 이사를 가고도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이전 세입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직접 계약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가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저 녀석은 돈 관리를 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때 저는 남편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죠. 하지만 남편이 맞았습니다. 도연이는 정말 밑 빠진 독이었어요. 지하방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여전히 녹물이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멈췄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녹슨 싱크대에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누수 자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물자국처럼 제 마음속 신뢰도 얼룩져 버렸구나. 마지막 변명까지 씻겨 내려갔구나.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게. 다짐의 말이었지만 동시에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들만 감싸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1억짜리 집을 6억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니? 그건 엄마가 걱정할까봐. 내가 걱정할까봐? 아니야, 내가 더 뜯어낼까봐 거짓말한 거지. 도연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돈 구해서 더 좋은 데로 모실게. 됐어. 더는 내 말 안 믿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째 지하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형광등빛, 같은 곰팡이 냄새, 같은 적막.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텔레비전을 켜자 우연히 미술품 감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참가자가 오래된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돋보기로 살피며 진품 여부를 가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감정 결과가 나오자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시골 창고에서 발견한 그림이 수십억 원짜리 진품이었던 겁니다. 참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있고요. 그 순간 남편의 도자기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놓아둔 푸른빛 도자기요. 아들이 옮겨놓은 짐 중에 있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장을 열어보니 다행히 도자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형광등빛 아래서도
유약이 은은하게 빛났죠.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청자비색 도자기, 15세기 추정, 전문가 감정 필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일까요? 설령 그렇다 해도 팔아야 할까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인데. 하지만 지금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지하방에서 벗어나려면 무언가 해야 했으니까요. 도자기를 신문지로 한 겹 쌌습니다. 그 위에 수건을 둘둘 말고 마지막으로 담요로 감쌌어요. 혹시라도 깨질까봐 가장 두꺼운 가방에 넣었죠. 가방을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어요. 방송국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환승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꼼꼼히 메모했어요. 혹시 도자기가 파손될까봐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죠. 하지만 감정을 받지 않은 물건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가방을 놓으려다가 말았어요. 누군가 건드릴까봐 계속 품에 안고 있었죠.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방을 보호하려고 몸을 돌렸더니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길 좀 비켜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역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로비가 너무 화려해서 주눅이 들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고 천장은 높았으며 곳곳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술품 감정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하려고 왔는데요. 아, 3층 제작부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제작부 사무실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방송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모니터들이 여러 대 켜져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출연 신청이시면 이쪽에서 서류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를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물건의 종류와 입수 경위를 적는 칸들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나갔죠. 물건의 종류란에 도자기라고 적었습니다. 입수 경위란에는 잠시 망설였어요. 유품이라고 쓰려다가 지우고 가족의 그릇이라고 적었습니다. 왠지 유품이라는 단어가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이 물었어요. 물건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전 확인이 필요해서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담요를 풀었습니다. 수건을 벗기고 마지막으로 신문지를 제거했어요. 도자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직원이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곧 여러 명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도자기를 보며 수군거렸죠. 색이 특이하네요.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예비 감정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녹슨 군용 숟가락을 들고 계셨고 젊은 여성은 오래된 액자를 품에 안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뭘 가져오셨어요? 도자기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저는 6.25 때 쓰던 숟가락이에요. 별거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서요.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다들 간절한 마음은 같았어요. 이 물건이 삶을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감정실로 들어가니 전문가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외관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능 성적표를 받기 전 같은 기분이었죠. 전문가가 돋보기로 유약을 살피고 굽 부분을 확인하고 도자기를 돌려가며 관찰했습니다. 본 감정을 받아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 주 녹화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헛걸음은 아니었구나. 도자기를 다시 싸면서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푸른빛이 나를 구해줄지도 몰라요. 일주일 후 방송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감정을 위해서였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순애 씨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 학자 같아 보였어요.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학예사 최명호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져오신 도자기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명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서류철을 열더니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제 도자기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것이었죠. 이 도자기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명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도자기 굽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었어요. 이 굽의 형태를 보세요.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곡선, 그리고 이 미세한 칼집. 15세기 중반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유심히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약의 색을 보세요. 단순한 청록색이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죠. 비색 청자라고 부르는데 매우 희귀한 편입니다. 명호가 돋보기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유약 표면에 미세한 기포들이 있죠? 이건 당시 가마 온도와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정말 작은 기포들이 보였어요. 마치 푸른 바닷속 진주 같았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물건은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습도는 55% 내외로 유지해야 해요. 명호가 수첩을 꺼내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들이었죠.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 도자기에 관한 서류나 기록이 있으신가요?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 말이에요. 남편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명호가 메모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자 비색 도자기 15세기 추정이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보관 장소와 입수 시기가 적혀 있네요. 1980년대 골동품 시장에서 구입했다고요? 네, 남편이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샀다고 들었어요. 명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980년대면 아직 문화재 거래가 자유로웠을 때네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귀중한 물건이 나타나면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사람, 현금을 먼저 주겠다는 사람, 해외로 밀반출하자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명호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매를 진행하시려면 신뢰할 수 있는 경매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곳 2군데가 있는데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음 주 본 감정 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자기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명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속이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후 잊고 있던 신뢰라는 감정이었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페에서 산 따뜻한 커피를 들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의 푸른빛이 아직 살아있었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커피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호가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르신, 경매사 2곳에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 오실 거예요. 그리고 위조품 감별하는 기본 방법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어요. 지하방에 도착해 도자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명호가 알려준 대로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형광등빛 아래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죠. 온도계와 습도계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지하방이지만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밤이 되어 명호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위조품과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 사기 브로커들의 수법, 경매 진행 과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으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본 감정 녹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화장을 했죠.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어요. 도자기를 가방에 넣고 방송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가방을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깨지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죠. 방송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로 안내받았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작은 기계를 옷깃에 고정시키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스태프가 친절하게 말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제 인생이 걸린 순간인데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로 나가니 스튜디오 조명이 도자기를 비췄어요. 청록색 유약이 빛을 받자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소장하게 되신 물건인가요?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시와 쉬를 자꾸 바꿔 발음했어요. 쉬, 아니 시.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씩 나와서 도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돋보기로 굽면을 들여다봤어요. 굽면의 칼집이 매우 정교합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유약을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이 비색은 정말 희귀합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7가지 색이 보이네요. 세 번째 전문가가 문양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상감 기법의 깊이가 일정합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새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전문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스튜디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네 번째 전문가가 테토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테토의 성분은 전라남도 강진 지역의 것입니다.
15세기 관요에서만 사용하던 최고급 흙이에요. 진행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도자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문가들이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드디어 수석 감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국보급에 준하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죠. 국보급이라고요? 네. 현재 남아있는 비색 청자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보존 상태도 완벽하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준 스태프의 부축을 받아 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위를 올려다 봤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경매에 출품하실 생각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녹화가 끝난 후 경매사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눴죠.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물건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해외 컬렉터들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억은 될 겁니다. 수십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꿈만 같았어요. 경매사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어요. 위탁 수수료는 낙찰가의 10%, 보험료는 별도, 보관은 경매사 특별 창고에서 한다는 내용이었죠. 익명 처리를 원하시나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떳떳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실명으로 해주세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매는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그 전에 전시회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획을 그을 때는 단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접힌 종이가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쳤죠. 순애가 혼자 되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것.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을. 그래서 이 도자기를 남긴 건가요? 메모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 나침반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쇠였죠. 지하방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 오늘 녹화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보였죠. 떨리는 목소리, 긴장한 표정,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경매 당일 아침 떨리는 손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남편이 결혼 10주년 때 선물한 것이었죠. 거울을 보니 조금은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매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넓은 홀에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경매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병을 꺼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또 마시고 결국 반병을 비웠죠. 긴장하면 목이 마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물건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림, 도자기, 고서적들이 차례로 경매에 붙여졌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도자기 차례가 왔어요. 스크린에 도자기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청록색 빛깔이 조명 아래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죠. 15세기 비색 청자입니다. 시작가 10억 원. 경매사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바로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15억 원, 20억 원, 25억 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죠. 30억 원, 35억 원, 40억 원. 번호판을 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전화 입찰도 계속 들어왔어요. 해외에서도 참여하는 모양이었죠. 50억 원, 55억 원, 60억 원, 60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65억 원, 70억 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입찰을 기다렸어요. 몇 초의 정적 후 한 사람이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70억 원 한 번. 경매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70억 원 두 번. 제 손이 떨렸어요. 물병을 잡으려다가 떨어뜨릴 뻔했죠. 70억 원 세 번. 낙찰.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옆 사람이 부축해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의 축하 인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경매장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금 정산 절차를 설명받았어요. 에스크로 계좌, 세금 공제, 수수료 정산 등 복잡한 내용이었죠. 낙찰가 70억에서 수수료 10%인 7억을 제하면 63억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입금은 일주일 내로 처리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63억.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가 아닌 VIP 창구로 안내받았어요. 처음 앉아보는 푹신한 소파였죠. 큰 금액이니 자산 관리를 도와드릴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방에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죠. 신사동 골목을 걸으며 건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다가구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중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죠. 5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건물 정보를 확인했어요. 층고, 일조권,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했죠. 초보 집주인이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 괜찮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부동산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봤죠. 옥상, 지하실, 계단실까지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건물 빨리 팔아드릴 수 있어요. 대신 수수료를 조금만. 편법을 제안하는 브로커였습니다. 명호가 경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또 다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이곳도 편법을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어요. 됐습니다. 저는 전공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정직하게 살았듯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결국 처음 본 5층 건물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순애. 소유자 김순애.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제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밤이 되어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이사를 가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내 발로 설 수 있어요. 의존의 족쇄가 한 칸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70억이라는 망치 소리와 함께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도연이 전화였어요. 1시간에 10통씩 걸려왔죠. 받지 않자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엄마, 방송 봤어. 축하해.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문자의 톤이 점점 바뀌었어요. 달콤한 말에서 시작해 애원으로, 그리고 협박으로 변했죠. 엄마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엄마 아들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서연이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님을 그곳에 모신 건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거짓말이었죠. 안전을 위해 지하 2층 곰팡이 핀 방에 가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애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실종 신고를 하셨는데요.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실종이라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신고하다니. 저는 멀쩡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주소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수까지 쓸 줄은 몰랐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 세입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김 씨라고 자기를 소개한 중년 남자였죠. 사모님이 새 건물 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안 하면 내보내겠다고 하던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컵이 흔들렸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김하나 변호사라는 젊은 여성이었죠. 어떻게 오셨나요?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칠순 잔치를 빙자한 이사, 거짓 전세금, 세입자 협박까지요.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 재산이나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내용으로요. 그리고요. 스토킹이나 협박이 계속되면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필요한 조치였어요. 회의록을 손으로 꼼꼼히 적으며 정리했죠. 건물로 돌아와 세입자들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새 건물주 김순애입니다. 앞으로 건물 관련 사항은 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미납, 누수, 분리수거 등의 규칙을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인사를 했어요. 다들 안심하는 눈치였죠. 다음 조치는 보안 강화였습니다. CCTV 업체를 불러 추가 설치를 했어요. 공동현관 도어락도 교체했죠. 출입 기록이 모두 남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설치 기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법을 익혔어요. 그날 밤 10시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연이었어요. 흐릿한 CCTV 화면 속에서 그가 버튼을 연타하고 있었죠. 엄마, 문 좀 열어.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평소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죠. 엄마, 내가 아들이야. 문 열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어요. 도연이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한참을 소리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건 옳은 선택이었죠.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아드님이 수령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연이는 이성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용 공간을 점검하고 세입자들의 불편 사항을 들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어느 날 2층 세입자가 찾아왔어요. 사모님, 수도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즉시 수리 기사를 불렀죠.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전 주인은 한 달을 끌었거든요. 세입자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니 뿌듯했어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원칙으로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또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CCTV로 확인하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5분만. 경찰 부를 거야. 도연이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을 가질 순 없었죠. 그는 저를 지하 구멍에 가둔 사람이니까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찻잔을 들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발등을 스쳤어요.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났죠. 휴지로 눌러 지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조일까요? 하지만 그냥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건물 관리비를 처리해야 했거든요. 집을 나서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죠. 세입자 대화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발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 골목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로 진입했죠. 동시에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달려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인도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차량 범퍼가 제 옆구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몸이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이 등에 닿았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하늘이 빙빙 돌았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목소리들이 멀게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묻는 것 같았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이름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여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겠지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들것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죠. 의식 있으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장에 흰 불빛이 눈부셨죠. 심전도 기계에서 삐소리가 계속 났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이것저것 검사를 했죠. CT, 엑스레이, 혈액 검사까지요. 신장 손상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보호자라. 순간 막막했어요. 도연이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 세입자 김 씨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파열됐어요.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만일의 경우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들어왔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펜이 무거웠어요. 이름 석자를 쓰는데도 힘이 들었죠. 지금 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조절했어요.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술실로 가는 복도의 천장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특히 배 쪽에 통증이 심했죠.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줬어요. 목이 칼칼했는데 물이 들어가니 조금 나아졌죠.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사 표정은 심각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쪽 신장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가 와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드님께 연락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겨우 독립을 이뤘는데 이제 막 새 삶을 시작했는데 벌써 끝인가요? 건물도 돈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밤이 되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을 돌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김 씨가 결국 연락한 모양이었죠. 도연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어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왔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다가 망설이며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들을 보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병실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어요. 삐, 삐, 삐. 마치 시간을 재는 소리 같았죠. 침상에서 눈을 떴을 때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계속 눈가를 닦고 있었죠. 어머니, 도연이가. 서연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 통증 때문에 다시 누웠죠. 도연이가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신장 기증 수술을 받았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이가 신장을? 저를 위해서요? 믿기지 않았어요. 담당이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죠. 가장 적합한 기증자가 바로 곁에 있었어요. 아드님이 자원했습니다. 언제 수술했어요? 오늘 새벽이요. 지금 회복실에 계십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뿌리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도연이 병실로 갔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진 걸까요? 도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왜 이런 짓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미안하고 고마우면서도 서글펐어요. 엄마한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도연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돈만 빼앗고, 거짓말하고, 지하방에 가두고,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늘어날 때 엄마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비겁했죠? 서연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채무조정 상담받고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요. 석 달 전이면 제가 지하방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도연이가 변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파트타임이라도 하려고 면접 보러 다녔어요. 자존심 버리고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서와 아르바이트 지원서들이었어요. 도연이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런 걸 왜 이제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요. 도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 박인 손. 언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너는 왜 늘 이렇게 늦게 오는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서연이도 울고 도연이도 울었습니다. 병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회복이 잘 되고 있어요. 이식 수술도 성공적이었고요.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게 뭔가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셔야 해요. 정기 검진도 필수고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를 보니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도연이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새까맣지만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아빠 도자기. 정말 국보급이었어요? 그래. 내 아빠가 우리를 지켜준 거야. 도연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아빠한테도 죄송해요. 아빠가 반대했던 사업을 억지로 해서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순 없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상처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도연이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모습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연이가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를 지킬게. 우리 모두를. 퇴원 일주일 후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저와 도연, 서연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가 놓여 있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규칙을 정할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합의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원칙이야. 도연이가 입술을 깨물며 동의했어요. 서연이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채무는 합법적인 절차로만 해결한다. 불법 대출이나 편법은 절대 안 돼. 네, 엄마. 이미 채무 조정 진행 중이에요. 도연이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세 번째, 매주 생활 기록표를 공유한다. 수입, 지출, 일정 모두. 서연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가계부 앱 깔았어요.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너희 주거는 내 건물 4층 작은 집으로 정한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도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시세보다 너무 싸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 관리비는 너희가 부담하고 건물 청소와 분리수거도 맡아.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었죠. 계약 기간은 1년. 그동안 성실하게 지키면 재계약을 고려할게. 서연이가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연이도 이어서 서명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죠. 변호사 김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법적으로 문서화하겠습니다. 양측이 동의하신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이 합의를 어기면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어요. 상담실을 나와 건물로 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미리 공지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 아들 부부가 4층에 입주합니다. 다른 세입자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한 세입자가 물었어요.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 관리를 도울 예정이에요. 세입자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카카오 채널에 공지를 올렸어요. 세입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공정한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도연이가 이삿짐을 옮기는 걸 지켜봤습니다. 박스 몇 개가 전부였어요. 가구는 제가 기본으로 제공했죠.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트에서 파트타임 시작했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정직원 되는 게 목표예요. 서연이 눈빛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어요. 도연이도 변했습니다. 엄마, 온라인 과외 시작했어요. 주 3회 1시간씩. 잘했네. 꾸준히 해. 저는 재활운동 계획표를 꺼냈어요. 나도 계획이 있어. 매일 2시간 재활운동, 월간 자산 점검, 건물 관리 공부. 우리는 각자의 계획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기 위해서였죠. 병원 재활센터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계속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가 첫 월세를 가져왔어요. 엄마, 여기 월세요. 봉투를 건네는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테지만 견뎌냈어요. 수고했어. 저는 봉투를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도연이 가족을 위해 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마트에서 칭찬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진상 고객 응대 잘했다고 매니저님이 칭찬 카드 주셨어요. 작은 카드였지만 서연이에겐 큰 의미였겠죠. 저도 기뻤습니다.
잘했어. 그런 게 쌓이면 정직원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한 주를 공유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물으면 각자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나눴어요. 남편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도연이와 서연이도 함께 절했어요. 아빠, 이제는 내가 우리를 지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랑하되 단호하게.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병원 뒤 공원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30분을 거뜬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인사를 나누며 트랙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들숨과 날숨의 리듬을 맞추니 몸이 가벼워졌죠. 신장 이식 후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운동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은 좀 더 걸었어. 서연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받은 칭찬 카드였어요. 어머니, 이번 달에 3장째예요. 진상 고객 응대로 또 받았어요. 카드를 보니 매니저의 친필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이라고요. 서연이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잘했네. 이런 게 쌓이면 인정받는 거야.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자리 잡았어요. 오후에 도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엄마, 온라인 과외 첫 월급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8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도연이가 스스로 번 첫 수입이었죠. 축하해. 내가 번 첫 월급이네.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세입자들 계단 전구를 전부 교체하자. 어두워서 불편하다고 했거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 교체할게요. 그날 오후 도연이는 전구를 사와서 하나씩 교체했어요. 세입자들이 고마워했죠. 함께 쓰는 공간을 밝게 만든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 배관 교체 공사가 시작됐어요. 오래된 파이프를 새 것으로 바꾸는 대공사였죠. 층간 소음이 심했습니다. 3층 세입자가 항의했어요. 사모님, 너무 시끄러워요. 재택근무 중인데 일을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공사팀장과 세입자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했어요. 공사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제한하고 점심시간엔 중단하기로 했죠. 그리고 소음 피해 보상으로 이번 달 관리비를 면제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공지문을 작성해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공사 일정, 시간, 보상 내용을 명확히 적었어요. 투명한 소통이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건물 앞마당에서 작은 장터가 열렸습니다. 세입자들이 안 쓰는 물건을 내놓고 서로 교환하는 행사였어요. 사모님도 뭐 내놓으실 거 있어요? 1층 세입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 몇 권을 가져왔어요. 교직 시절 모았던 교육 서적들이었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책들이 하나둘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대신 저는 화분 하나를 받았어요. 작은 다육식물이었죠. 장터가 끝난 후 독서 모임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선생님이셨다니 독서 모임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망설이다가 수락했어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노년 글쓰기 코너를 맡기로 했죠. 첫 모임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내가 나를 주어로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은퇴 후의 상실감을,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적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썼어요. 지하방에서 시작해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여정을요. 쓰다 보니 감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언젠간 전액 갚을게.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지하방에 있을 때 보냈던 돈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빚보다 중요한 건 내 습관이야. 돈은 벌면 되지만 습관은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 어려워. 도연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매일 가계부 쓰면서 깨닫고 있어요. 건물 커뮤니티가 점점 활발해졌어요. 책 나눔, 요리 교환, 육아 품앗이까지 서로 돕고 사는 작은 마을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남편 생각이 났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직원 제안받았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서연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정말 축하해. 내가 노력한 결과야.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년 전 지하방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6개월 전에 세입자들과 함께 만든 공동 텃밭이었죠. 상추와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물을 줬어요. 식물들이 물을 머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에 퍼졌습니다. 제 호흡과 도시의 호흡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하늘색이 점점 변했어요. 진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연한 주황색으로 마치 남편이 아끼던 도자기의 유약처럼 은은하게 빛났죠. 그 순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남편 없이도 아름다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계단을 거침없이 내려왔어요. 다리 근육이 탄탄해진 걸 느낄 수 있었죠. 매일 오르내리며 단련된 결과였습니다. 1층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세입자 박 씨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건물주와 세입자가 아닌 이웃으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현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2층 세입자 김 씨였어요. 예전처럼 인터폰 소리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어제 조언해 주신 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김 씨는 며칠 전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었죠. 제가 교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던 게 도움이 된 모양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관계의 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닌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진 관계였어요. 아침 8시 도연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자 팔을 벌렸어요. 할머니,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재활 운동으로 체력이 좋아졌으니까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무슨 상? 친구 도와주기 상이요. 도연이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급식 시간에 혼자 있는 친구를 도와줬대요. 남을 돕는 마음을 배운 민준이가 대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있었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불고기.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고마워. 맛있겠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화려한 음식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충만했어요. 진짜 가족의 밥상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오후가 되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발표할 원고를 쓰기 위해서였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출근한다. 그리고 이어서 썼어요. 출근이라고 해서 어딘가로 가는 건 아니다. 매일 아침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는 출근이다. 글을 쓰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세입자들이 마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녁이 되자 옥상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순애야, 내일 바둑 들어올래? 그럼 갈게. 친구가 있다는 것, 일상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매일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마음속에 늘 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생살이였습니다.